최진실 누나 돌아가셨을 때 진영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영정사진을 좀 들었는데 김주혁 씨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고가 나서 이제 떠나고 저희가 참 아끼는 친구가 고 박지선 양. 네. 그래서 시플렛이 지금 21살. 와. 네?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저한테 사람들이 되게 힘내라, 뭐 착하게 자라라, 뭐 근데 거의 힘내라, 뭐 그런 말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응원받는 입장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살짝 그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이해 차원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SNS를 보니까 정말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희야, 힘내. 꼭 잘 될 거야.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응원해 주실 테니까 열심히 살고 행복해지렴. 이렇게도 하셨고요. 와, 유전자의 힘을 못 속이나 엄마 아빠를 빼박 잘생겼다. 모든 불행의 과거를 털고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응원할게. 또 화이팅. 부모님께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힘내라. 지플렛. 이렇게 응원 메시지들을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긴 하네요. 근데 무슨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게? 뭐 다른 사진을 좀 올렸다거나. 아니요, 그냥 뭐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뭐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거나 뭐 근데 그냥 어떤 내용의 게시물이든 상관없이 저런 일상적인 네. 그런 말들을 되게 나쁜 뜻에서 하시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응원 받는다는 기분보다는 약간 그 사람들의 약간 동정심이나 그런 게 담긴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약간 나를 아직 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씩 받고 그런 음악적인 것들을 이제 팬들과 대중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고 뭐 꼭 잘한다가 아니어도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이 네 일단은 달렸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고민이라고 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좀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환희 씨의 이 일상과 환희 씨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좀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고민을 좀 같이 해결을 해볼까요? 네. 일단 어쨌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일단 뭐 어머님 또 아버님 이름이 일단 뭐 어머님 또 아버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또 힘내 화이팅 이런 것도 사실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힘내라는 그런 반응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솔직히 환희 씨 마음속에 그 어머님 또는 아버님 이런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환희 씨한테 좀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네, 되게 저한테 부모님 얘기라던가 뭐 제 친구들은 다 그런 얘기를 거의 안 꺼내고요. 네. 그리고 되게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꺼내는 걸 제가 불편하게 느낄까 봐 안 꺼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전 실제로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불편하지가 않고 저한텐 그게 물론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지만 네, 오히려 그냥 더 덤덤하게 말할 수 있고 네, 그렇거든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준비 없이 꺼내서 우리 환희 씨가 좀 마음 아파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지레 걱정하는 건 좀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그쵸. 네, 그러는 거 아닐까? 네, 저를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시는 건
네, 저도 되게 많이 느끼고 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안 물어봐 주시면 약간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반응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얘가 질문을 꺼냈을 때 막 대답을 꺼려하고 아파하는지 아니면 정말 네, 그냥 덤덤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모르시니까 네, 계속 뭐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맞아요. 왜 그 어쩌면 전 국민이 환희 씨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아니까 일단 환희 씨 그러면 이 많은 국민들은 그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환희 씨 어린 시절에는 그 기억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기억들도 많을 텐데. 되게 행복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어머님이 해외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녀주시고 그 시절에. 네. 그 어디가 제일 네. 좋으셨어요? 가장 많이 갔던 그런 괌 쪽이 저한테 네, 제일 신나고 즐거웠던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마냥 물놀이 하는 것만으로 좋아서 네.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뭐 저는 배우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하는 건데? 촬영? 촬영이 뭐 하는 건데? 어릴 때 사진을 보면 피부가 다 하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조금씩 까매지기 시작해요. 네, 많이 다녀서. 네, 그 더운 나라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피부가 까매지는 거예요. 뭐, 추억이 많겠다. 특히 괌을 많이 갔었고 그리고 뭐 일본이나 그런 데 가서 네. 뭐 온천 여행도 갔던 것도 있고 파리나 런던이나 유럽 쪽도 네. 그런 네, 기억이 저한테 제일 행복한 기억이죠. 이렇게 어머니하고 여행 다녔던 기억 또 즐거웠던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또 여행 기억 말고도 그냥 집에서 뭐 자고 있으면 늦게 이제 뭐 촬영이나 그런 걸 맞추시고 저 자고 있는데 와서 막 이렇게 뽀뽀해 주시고 하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여서 약간 그러는 게 싫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힘든 스케줄이셨을 텐데 끝나자마자 네, 제 방에 오셔서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그래. 막 그럼요. 자식이 최고죠. 그 맛으로 가는 건데 집에. 그 맛인 거예요? 진짜 이게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진짜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다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시원하게 맥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놓고 딱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애들 방. 그때 근데 와이프는 기겁을 하지. 애들 기껏 재워놨는데. 깨울까봐. 애들 막 가라고 막 그랬는데 안 갈 건가. 그게 진짜 그 좀 부모로서는 큰 행복이고 재미였어요. 네. 엄마한테 혼났던 적은 없어요? 뭐 있겠지. 네, 당연히 있죠. 네. 어머니가 되게 혼내실 때는 되게 진지하게 혼내셨던 거 같은 게 네, 기싸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편식을 좀 했었는데 이제 뭐 양파나 파 들어간 애들 때는 또 국 같은 거 말아서 주시면 건더기 양파나 파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캐치하고 안 먹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제가 먹을 때까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기다리죠. 아니었네. 그런데도 제가 안 먹으면 그때는 먹지 마 하면서 치웠어요? 네, 치우고 이제 혼나죠. 와, 어머님이 강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뿅 이거 하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드세요? 파?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파, 양파 절대 안 먹고 거의 혐오하는 정도로 안 먹고. 삼겹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파절이면 안 먹어요? 네. 삼겹살은 김치 구워서만 이렇게 먹고 아니 돼지갈비에 그래도 그 양파 절임 같은 거 같이 안 먹어요? 그 양파 절임에 있는 소스만 살짝 묻혀서 먹고 안 먹어요. 아니 이게 더 큰 고민 아닙니까? 생마늘은 먹어요? 구운 마늘은 먹어요. 네, 그러면 됐네요. 삼겹살을 안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면. 그래요? 그
부모님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갖고 있는 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 어머니가 약간 쉬는 날이시거나 하면은 그냥 뭐 물감으로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게 액자에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거를 그릴 때 내 기억에 아직 남아있는 게 제가 붓을 너무 두꺼운 걸 써서 새 부리를 칠해야 되는데 살짝 삐져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그림 그릴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그림 그릴 때 분위기도 정말 일요일 한가한 시간에 창문 열어놓고 뭐 밖에서 바람 선선하게 들어오고 뭐 그럴 때 그렸던 거라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걸 액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되게 소중히 아끼셨나 보다. 근데 왜냐면 뭐 저희도 이제 부모니까 뭐 알잖아요. 뭐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너무 그림 잘 그렸다. 뭐 이거 아빠가 꼭 해줄게. 글도 막 편지 같은 거 뭐 자기들끼리 막 쓰면 그래 이거 아빠가 꼭 제본해줄게. 책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뭐 어디 줄 몰라요. 얘는 내가 버린 것만 더 어떻게 뭐 버렸나 찾아다니나? 제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김치 수제비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맛있겠다. 근데 그거를 딱 먹고 땀을 쭉 흘리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죠. 컨디션이 딱 좋아지고. 우리 환희 씨는 좀 그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거, 엄마 그런 거 있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김치 수제. 진짜? 네. 아니 두 분이 식성이 비슷하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그렇구나. 어머니가 김치 수제비를 되게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촬영이나 그런 게 끝나면 가끔 한 번씩 되게 많은 분들을 데리고 집에 오실 때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 큰 통에다 뭐 김치 수제비를 이렇게 뭐 뜯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도 그때 뭐 재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뜯어서 넣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김치 수제비도 엄청 맛있었고 뭐 집에 사람도 막 바글바글하니까 더 신났던 것도 있고. 네. 그랬구나. 네. 우리 김치 수제비 언제 한번 끓여주세요. 네. 그 음식이 주는 강렬한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기억에서 음식은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요. 어떤 냄새가 싹 스며들 때 그 냄새와 관련됐던 기억들이 샥 주마등처럼 스치죠. 야,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 어릴 때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수제비 싫다 그랬었어. 맞아요. 나도 기억나는 게. 네. 그런데. 네. 와, 그런데 아들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 수제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 국민들한테 줬던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 또 그런 이미지, 또 역할, 또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환희 씨 그러면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커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했다면 우리 환희 씨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으네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글쎄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사진 찍어 놓듯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도 예전에 어머님이랑 같이 다 같이 살던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네. 거실에 갈 때 가끔 뭐 이랬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안방에 잠깐 들어갈 때 뭐 이랬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네, 많은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네. 얘는 진짜 우리가 오해했네. 지금 보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환희 씨는 물론 뭐 속상했던 일도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 아픈 기억보다도 더 많이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인식하면서 부모님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의 이 미래나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잘 컸다. 잘 크고 컸다. 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환희 씨 성인이니까 이제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장돼서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동성친구일 수도 있고 후배, 선배 또 뭐 선생님들, 음악 관계자들 이제 중요한 사람들, 제3자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많은 분들과의 관계, 이건 이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했던 검사에서 환희 씨가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노력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주는 친구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야 요거는 내가 꼭 좀 환희 씨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좀 궁금해요. 이렇게 대답한 좀 이유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싹싹하게 챙기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막 먼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한테 먼저 잘 지내냐 뭐 하면서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요즘 어떠냐 뭐 그 시험 본다는 건 잘 봤냐 뭐 약간 챙겨주듯이 먼저 하는 거를 잘 못해요. 네. 그게 창피해요? 아니면 약간 낯간지럽다. 쑥스러우세요? 네. 그런 약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점점 더 끊어져 가는 관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제 옆에 계속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은 내가 뭘 이렇게 주지 않는데도 나한테 되게 옆에 든든하게 남아있어주고 해서 되게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와플을 챙겨오셨던데. 그래. 아니, 챙겨주는 아니, 이렇게 살가운 친구를. 아니, 이런 친구가 없어요, 21살에. 와플 가져온 친구가. 친구들을 딱 만나면 그 상황에서는 좀 어떠세요? 맞춰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환희 씨 이렇게 주관대로 하는 편이세요? 좀 어떠세요? 짱이에요? 아이, 짱은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친구들이랑 뭐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한결같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그게 달라요? 약간 그 사람마다 뭐 친구들을 예시로 들면 얘는 뭐 이런 류의 대화를 할 때 좋아하고 이런 말투를 쓰는 걸 좋아하고 약간 이런 쪽의 유머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다른 애는 뭐 또 걔랑 다른 취향이고 하면은 약간 뭐랄까 세팅을 약간 그렇게 하고 걔랑 대화를 하죠.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떤 친구라면 이제 은영이란 친구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쉽지 않은 친구. 이런 친구를 알고 지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투가 특이한 친구들도 있어요. 말투가 뭐해 물어봐요. 그걸 맞춰줘요? 그러면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맞춰주고. 아니야. 그러면 은영아 왜? 이렇게 비슷하게. 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해주겠죠. 네. 아니 근데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아 근데 다 맞춰줘야 돼. 불편하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근데 가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뭐 저기서 뭐 행해도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으면 안 받아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적어도 그 말투 안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톤이 다운돼 있을 수는 있어도 그냥 게임해 하면서 약간 이 정도. 진짜. 그러니까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절친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는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주고받잖아요. 아, 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야, 풀어볼게. 됐어. 나중에 전화해.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아주 친한 관계는요. 서로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저한테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그런 걸 말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진지하지 않은 방향으로 말하죠. 약간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말을 해도 좀 가볍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희 씨 본인의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줄까 봐 조금 염려되세요? 네. 그렇구나.
근데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심해요. 그렇죠. 네, 심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기분이 안 좋을 부분만큼은 때도. 네,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싫은 소리 있잖아요. 싫은 소리. 근데 이게 싫은 소리를 들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싫은 소리, 혹독한 약간 질책 이런 걸 좀 들으면 어떠세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되게 막 이렇게 우쭈쭈쭈 해주듯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냥 뭘 하든 그런 말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뭘 하면은 칭찬은 당연히 돌아오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거의 후반쯤 오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냉정한 피드백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간 가슴이 아프고 약간 막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피드백들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 같은 데 있어서는 막 뭐 얘는 뭐 재능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다. 뭐 약간 그런 말이나 친구들한테 가끔 들려줬을 때 전 분명히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들려줬는데 약간 그냥 솔직한 친구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그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되게 타격이 컸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음악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좀 아주 정확한 냉철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들의 경험이 좀 적었어요? 거의 없었습니까? 그렇죠. 있어봤자 그냥 학교 성적표에 적힌 것들이었고 네. 이제 음악이 제 실제 직업이 됐으니까 이걸 업으로 삼으려면 프로가 돼야 하는 건 사실이고 프로가 되려면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야 하니까 네,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네, 그런 피드백들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환희 씨가 굉장히 인성이나 성격도 굉장히 유하고 평화주의자고 다 좋거든요.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잖아요. 데뷔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통에서 유명해지신 분이 없다면 더 밑에서부터 정말 기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환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 프리미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냉철한 거 아닐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했고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다, 뭐 백을 썼다라는 그런 편견이 약간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을 정도로 정말 네,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네, 최근에 느꼈어요. 원래 남들은 프리미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본인에게는 되게 약간 더 높은 허들인 것 같아요. 그게 곧. 맞아요. 네. 그리고 환희 씨가 좀 그냥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저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 약간 그런 여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매체나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머니 백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약간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돼주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제 그 혹독한 피드백들이 우리 환희 씨가 조금 늦게 경험한 셈이에요. 우리보다 중학교 때부터 정말 현실에 대한 그렇죠. 아주 그냥 뼈골 때리는 얘기들을 듣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듣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그럼 한번 지금 해볼까요? 조금 물론 환희 씨가 잘 지내서 사실 뭐 칭찬받을 일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독
우쭈쭈하고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좀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어른들께서 약간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이미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상처를 더 주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더 그런 말들을 아끼신 게 아닐까. 맞아요. 정확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환희 씨의 이런 겪었던 그 마음 아픈 사건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 말이 환희라는 이 청년한테 상처가 될까 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정말 환희 씨를 위해 해줘야 될 말들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환희 씨를 위해서 한 거였지만 그러나 환희 씨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이 나이에 이 일을 하는 건강한 청년인 환희 씨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힘내라 이거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힘내라. 와, 어렵다. 힘내. 파이팅이죠. 진짜 속내? 진짜 속내? 힘내. 글쎄요. 사람들이 말하는 힘내라 이 얘기는 죽지 말고 잘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 이 얘기는 목숨이 소중해. 스트레스 받아도 끝까지 버텨. 오래오래 살아.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너는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에 이 소중한 목숨 끝까지 지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환희 씨는 제가 그렇게 만나보니까 본인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도 좀 단단한 편이고 환희 씨는 어머니를 건강하게 잘 떠나보낸 것 같아요. 환희 씨 마음 안에는 만나고는 싶지만 즐거운 추억과 기억이 남은 어머니인데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못 떠나보내면서 못 떠나보낸 마음을 환희 씨한테 투영해서 자꾸 환희 씨한테 힘내, 화이팅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환희 씨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이제 우리 좀 끝내고 이 환희 씨를 그냥 건강한 21살의 청년으로 보고 음악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와 어머니와 이제 그 대중들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진짜 뜻이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도 더 신이 나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해. 말을. So listen closely, 'cause you are mine. You are only mine. Every single time I tell you not to go. 솔직히 오늘 굉장히 딥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조금 우울할 것 같고 이 친구를 좀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늘 저보다도 더 건강한 것 같고 너 약 때리니?
약이요? 안 때리지. 그럼 나는 건강한 거야. 네, 그리고 훨씬 더 심지가 단단하고 예, 열정도 넘치고 진짜 저희가 끼고 있던 색안경을 오늘 만난 최한희 군을 통해서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환희 씨한테 은영 매직 갑니다. 환희 씨는요, 힘 빼고 길게 갑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너는 엄마 낙하산으로 이렇게 데뷔가 빨랐잖아. 네, 맞아요. 저 시작은 엄마 프리미엄이에요. 저 인정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고칠 게 있으면 혹독하게 저한테 충고해 주십시오. 네, 그럼 더 노력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는 최환희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힘 빼고 길게 가는 겁니다. 네. 오래오래. 진짜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번도 방송에서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최진실 누나 돌아가셨을 때 진영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영정 사진을 좀 들었는데 근데 또 그거 갖고 또 뒤에서 또 너무 말이 또 많았었어요. 야, 왜 네가 영정 사진을 들어보고 진실이 누나랑 너랑 무슨 관계야? 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 어떻게? 진영이 형 때문에 이제 제가 누나를 알게 됐고 누나가 저를 좀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한창 일 열심히 할 때였는데 진실이 누나가 저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본인이 이제 사무실 만든다. 그렇게 일을 같이 하기로 하고 거의 이제 자주 보고 근데 먼저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을 이제 처음 저도 이제 그런 보살핌을 받는 그런 느낌을 좀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저한테 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진영이 형도 저를 되게 칭찬하고 되게 좋아했고 나도 널 좋아하고 가족끼리 모이면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만큼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셨는데 그 날이 있기 전날 제가 이제 몸살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5시, 6시쯤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지금 회사 식구들하고 다 모여있으니까 얼굴 보자. 너 보고 싶다. 그 식사 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몸살이 있어가지고 누나 죄송하다. 오늘은 너무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거절했는데 또 한 20-30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진짜 안 나올 거냐? 너 오늘 꼭 보고 싶다. 꼭 나와라. 근데 이제 좀 맥주를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누나 나갈게요. 해놓고 또 안 나갔어요. 전화가 한 5번 왔고 한 5시부터 한 9시? 그때까지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무조건 안 나가면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9시 넘어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 봤는데 좀 누나가 좀 취했더라고요. 뭐 별 얘기도 없었어요.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한 20분 있다가 이제 누나는 가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이제 딱 전화를 받은 거죠. 이제 대표님한테. 진짜 뭐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보려고 전화를 했었나. 안 나갔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진영이 형도 또 네. 2년 있다가 그 사고가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우 씨는 어쨌든 그 일과 관련돼서는 이 회복의 3단계를 잘 나름 겪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3년상 치른다고 생각하고 3년째까지는 이제 제가 그 길에 찾아가고 일부러 4년째부터는 안 찾아갔어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제가 그 이후로 1년 있다가 결혼도 했고 저는 그냥 억지로라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빨리 좀 털어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털어낸다고 해도 보고 싶지 않거나 뭐 슬프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네. 제가 한 4년, 5년 전쯤에 이제 공황장애랑 수면장애를 이렇게 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온 게 극장에서 온 것 같아요. 영화 보다가 이제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영화 보다가 중간에 이렇게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이제 수면장애도 오고 그랬었는데 수면제가 없으면 거의 잠을 못 자죠. 예. 정말 3, 4일을 밤을 새도 잠을 안 자요.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공항에 오면 막 이제 빨리 일단 이걸 진정시켜야 되니까 일단 약부터 찾죠. 예. 일단 약을 먼저 빨리 먹고 이거 가라앉혀야 되니까. 공황약 한두 알 가지고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항상 다닐 때 이만한 파우치를 두고 다녀요. 그럼 파우치를 열면 약이 수십 개가 있어요. 아유. 내가 나한테 이게 왜 왔을까, 이 병이. 제가 이 병이 딱 왔을 때가 김주혁 씨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사고가 나서 이제 떠나고 그 계기로 이게 딱 이렇게 터지지 않았나. 딱 그 친구가 갔을 때 딱 드는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느낌? 아, 나밖에 없구나 이제. 세상에 나 혼자뿐이네. 약간 이런 느낌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 인터뷰 하신 걸 쭉 보니까요. 예. 우리 정수 씨께서 김주혁 씨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예. 너무나 큰 상실감과 그리고 그 상실감이 꽤 오랫동안 쭉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주혁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수 씨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그게 궁금한 게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전 굉장히 좀 밝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늘 업돼 있는 게 문제였어요. 알 거야. 네. 정말 한정수 씨가 어떤 공간에 들어오면은 오빠 왔구나. 벌써 보지 않아도 저기서부터 멀리서부터 벌써 안녕.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 텐션 높고 명랑쾌. 네, 늘 네.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 이후에 그냥 180도로 바뀐 거예요. 네네. 제가 이렇게 밝은 성격인데도 공황이나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온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잘 안 오지 않나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충격이로 말할 수가 없죠. 저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연기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뉴스 보도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수제자분들도 그 다들 이제 알고 저도 계시니까. 그 기사 보고 되게 놀라기도 했고 특히나 데프콘 씨는 1박 2일을 네네. 같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또 아직도 지금 찾아뵙고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주희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1박 2일 멤버들을 가장 좋아했어요. 사실 또 이제 주혁이 오빠하고도 그렇고 한정수 씨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다 같은 소속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첫 영화를 선배님과 찍을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경험도 있는데 이제 정수 오라버니를 그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하필이면 이제 저도 친한 친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경험을 겪어가지고 좀 더 오빠 마음에 찰싹 붙어서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돌아가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저희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배우 김주혁 씨가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기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정문 앞도로에서 김 씨가 몰던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도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는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차를 옆에 세워서 이게 잠깐 이렇게 한 20-30분 쉬다가 다시 운전해서 가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혁 씨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정수 씨 그때 그 심정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서 끊고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슬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해졌어요. 그냥 멍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현실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인정할 수 없다. 지금 한 5년이 지났지만 거의 신나게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TV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 막 너무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안 나요. 잘.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인관계를 끊었죠. 그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자기는 오빠한테 어떤 존재냐. 난 아무것도 아니냐. 근데 저는 그때 지금 나 하나 하기도 하는데 네가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친구가 떠났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니까 좀 많이 그때까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빨리 이제 네가
너의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또 얘기 많이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따끔하게.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애도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수는 있지만 1년, 2년, 뭐 3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그거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질투를 했어요. 야, 너 우리들이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아니요. 주혁이가 제일 친한 친구라. 항상 우리는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하고 하면서 했는데도 걱정해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도 1년, 2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만났던 얘가 너무나 에너지가 없고 생기가 없고 약을 막 한 움큼씩 먹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두려웠던 거는 그냥 갑자기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된 것 같은 느낌. 이 지구상 위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천재지변, 그다음에 막 전쟁 이런 거를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래서 PTSD 더하기 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사람을 세상에 떠나 보냈을 때 그때 느끼는 애도, 이것이 합쳐져 있는 외상 후 애도 증후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주혁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거는 정수 씨한테는 트라우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외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도의 과정을 조금 충분히 잘 못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그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건 엄청난 상실이잖아요. 그럼 이 돌아가신 이 상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죽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맛도 못 느끼고, 네, 맞아요. 입맛도 전혀 없고. 그래서 애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회복의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인지 회복이라고 해요. 인지.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한 이 팩트, 사실을 정말 이제는 없구나. 세상을 떠난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애도의 과정에서 이제 2단계는 이성을 회복해요. 이성이 회복되면서 이제 떠났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죠. 그전에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러다가 이제 그렇구나, 이제 못 보는구나. 이 절망감에 우울해요. 이제 우울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뭘 오래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3단계는 이제 일상 회복이에요. 그야말로 여전히 슬프지만, 여전히 그립지만 스스로에게 힘을 불러넣으면서 내가 떠난 사람 목까지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예외 없이 겪죠. 저도 작년에 이제 딱 어머님 보내고 지난달이 딱 첫 번째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3일 장 치르고 이제 다음 날부터 또 바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3단계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 혼자만 서울 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인데 그 저희 친할머니한테는 첫째 자식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거의 한 2년 정도까지는 그거를 인정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리려고 했던 한약을 냉동실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계속 몇 번이나 와가지고 또 자식들이 꺼내서 이거를 비워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고 그걸 비우고 한 3년째 됐을 때 성묘를 가는데 추운데 얼어붙은 그 묘를 잡초를 다 이렇게 손으로 뽑으시는데 자식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한 5년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는 이제 할머니도 인지를 하는데 계속 이름 부르고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그거를 정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명절 때마다 성묘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 그걸 인정하고 돌아오는데 한 좀 오래 걸리셨어요. 한 7년? 8년? 지금도 똑같이 뭐 손으로 풀을 뽑으시지만 조금 좀 담담해진 많이 회복을 하시고 많이 회복했어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제가 또 어떤 이유들이 강하게 있다고 느끼다 보니까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 3단계가 되게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수 씨는 스스로 좀 생각하시기에 이 회복의 3단계 중에 어느 단계 좀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 3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완전히 이제는 내 옆에 없구나. 나랑 인정을 잘 인정을 잘 못하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돌아가셨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어쨌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애도의 과정을 잘 거쳤다고 해서 안 슬픈 건 아니에요. 안 그리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움과 슬픔을 간직한 채로 일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수 씨는 일상 회복이 잘 안 된 느낌이에요. 일상 회복이 잘 안 된 느낌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뭘 극복하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픔이 이제 신체적으로 온 거잖아요. 몸에 이제 병들이 오게 된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고항약을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바로 오잖아요. 막 이렇게 졸리고 이완되고. 이완되고 하는데 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뭐 잠깐 잠드는 경우는 있어요.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이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약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이완되려고 할 때 그걸 저항하거든요. 졸리려고 하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더 깨려고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 같은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예측 못하게 잃어버리면 내가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거든요. 뇌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뭐 졸린 약을 써도
그거와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잠이 왔다가도 화들짝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눈이 딱 이렇게 떠져. 네네네.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은 연우 씨랑 만나서 좀 이렇게 뭐 즐거운 얘기도 하고 만약 이런다면 좀 김주혁 씨한테 미안할 것 같으세요? 김주혁 씨한테 미안할 것 같으세요?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이제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면 여전히 슬프고 보고는 싶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끔 웃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무 아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같이 느껴지면 어떻게 내가 일 떠나보내고 내가 이렇게 하하호호할 수가 있어? 내 친구를 내가 잊어? 얘는 없는데 내가 즐거워?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한 일이야. 미안한 거, 죄책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미안함 때문에. 스스로를 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회복의 길을 좀 막고 있고 발목을 좀 스스로 잡고 있고 일상에서 확 잘 지내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떠난 친구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힘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우리 정수 씨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씨의 인생에서 김주혁 씨는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정신적으로. 한 15년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매일. 거의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그것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새벽 2시간, 3시간 전화해가지고 뭐해?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까? 새벽에 또 어디 먹는 데 찾아서 가서 먹고 그냥 언제든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친구. 또 둘이 주혁이랑 저랑 공통점이 또 많았던 게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서로 편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집안 얘기까지도 정말 가족한테도 이제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도 그냥 편하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저한테 이렇게 독려해주고 파이팅을 불어주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아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한테는 김주혁 씨가 아주 그 중요한 애착 대상자였던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약간 바꿔보면 그냥 애착 그러면 되게 부모 자녀 관계가 대표적이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가지고 애착을 좀 이해해 보자면 애들이 애착을 느끼는 부모는 생존과 생명의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존을 시키고 나한테 생명을 준 거예요. 이 김주혁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난번에 연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적절하게 제가 마음에 촛불을 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촛불이 탁 켜지면서 마음이
그 마음의 방이 환해 밝아지고 촛불의 온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경험을 김주혁 씨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혁 씨가 부모 같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아주 따뜻함을 준 존재였던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일단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영혼의 벗인 주혁 씨와의 마음의 이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김주혁 씨가 우리 한정수 씨를 얼마나 많이 아끼고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오늘부터 바람의 화원에서 문근영 씨 아버지로 나왔는데 약 2회 정도 출연했는데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회상으로 18회, 20회까지 다 채워가지고 돈을 다 받아낸 친구예요. 회상으로만. 나 요즘 개발했어요. 나 이거 연습했어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이 두 분이 너무 가깝고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냥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좀 가만히 눈을 감고 김주혁 씨와 나눴던 즐겁고 편안했던 추억을 마음속에 남겨봅시다. 근데 이게 슬픔과는 이제 조금 이별하는 그런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주혁아, 내가 내 욕심에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곁에 두고 싶어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한 장으로 남기고 싶어.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가야겠지.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또 너도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어디선가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막상 제가 제 입으로 꺼내니까 훨씬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눈 것이 정수 씨가 좀 회복하는 작은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한테 귀하고 소중한 이 대상은 세상을 떠나도 바람이 돼서 봄이 되면 뺨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이 되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거든요. 이때 따라갈 수 있는 별이 되고 어떨 때는 꽃향기가 돼서 내 코에 스치고 그런 존재로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이 자연에서 언제나 옆에 있을 겁니다. 다 사연은 다르지만 아끼는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수많은 마음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 찾는데 작은 시작이었으면 하는 게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네. 너는 영화를 꾸준히 하면서 어쨌든 필모를 쌓고 있잖아. 되든 안 되든. 안 됐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지만. 누가 웃지? 나도 이제 사실 영화를 하면서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우선 금전적으로도 돈을 거의 못 벌었거든. 못 벌었지. 와이프가 뭐라 안 그래? 그때 조금 많이 싸웠던 것 같아. 너 공항은 없냐? 난 우울증이 있었어. 공항 그때 같이 사실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거 원래서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사실 원래도 밝았었는데 계기가 한 번 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계기가 있어? 주변에 내 지인들이 갑자기 뭐 하늘나라로 가거나. 그러고 나서 되게 지선이? 그치. 또 확 왔어. 엄청 크게 왔어. 동기였잖아. 동기고 엄청 나랑은 또 각별하고. 갑자기 생각나네. 진짜 파트너였어. 그때 변했어. 성격이 완전 변했어. 너무 큰일이지. 큰일이었지. 그렇지? 사실 어느 누구도 저랑 뭐 지선이의 관계를 알아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한 번도 지선이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 아무도.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내 입으로 얘기한 거는 아까 그때 형한테 얘기했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지 씨도 좀 지선 씨랑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그 성강 오빠 처음 뵌 것도 지선이랑 같이 라디오 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지선 친구로 나도 나갈래, 나도 나가고 싶어 하고 한번 그래서 맞아요. 처음 뵙고 그래서 오늘 오시는 것도 너무 사실 너무 마음 깊이 반갑고 그랬는데 막상 또 아까 들어오실 때 뭔가 둘 다 서로 맞아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냥 되게 막 맞아, 진짜 너무 맞아. 우리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딱 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하고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근데 오빠도 그러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눈으로 마음으로 딱 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네.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료들도 언급도 우리끼리는 내가 금지 단어가 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지선이랑 코너도 많이 했고 지선이와 에피소드도 많았고 막 두 분이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사귄다고 막. 열애설도 많이 터지고 뭐 그러면서 둘이서 많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근데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고 미안하고 이거를 잘 거쳐가지 못하면 이게 이제 우울로 빠져요. 애도 반응이라는 건 반드시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성광 씨가 이제 이 표현을 좀 감정 표현을 안 한 것 때문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좀 못 거친 거 아닌가, 애도의 과정을 충분히 못 거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 쉽지 않은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오늘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이렇게 즐겁고 재미나면 떠난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세요? 이 무대에 섰을 때 좀 그게 그때도 그렇고 가끔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미안할 때도 있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또 미안한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지선 영상을 보면 계속 이렇게 떠요. 이게 그래서 막 웃으면서 봤다가 너무 재밌게 정말 재밌었는데 했다가 또 그게 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좀 잘 지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번 오빠 제가 그 친구랑 이제 홍대나 삼청동이나 뭐 이런 데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랬는데 한 번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테라스 외 카페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아무 의심 없이 지선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광 오빠다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아무 의심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선이가 떠난 후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한번 왕창 그간 밀렸던 그 감정들이 차를 딱 길가에다 세우고 그냥 확 혼자 다 쏟아낸 다음에 그날 이후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그냥 이렇게 곳곳에 물론 뭐 실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얘를 기억하면서 곳곳에서 기억해 주는 것만대로 또 내 안에 또 있지 않나 이런. 그냥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지선 씨가 듣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벗들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나와 있었던 추억들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체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22기
그러니까 끈끈해요. 원체 끈끈해서 네. 자기들끼리 매년 사진도 찍고 그런 기수가 거의 없거든요. 뭐 매년 다 모여가지고 그런 사진이 매년 있어요. 얘네들. 여기 기수가 저 바로 밑에 기수인데 다른 기수가 부러울 정도로 다 타네요. 그러니까 면면이 다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더 끌어주고 그래서 더 똘똘 뭉쳐기도 했고 그래서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지선 씨와 가까이 지냈던 지선 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또 좋았을 때 얘기도 하고 지선 씨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면서 충분히 감정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래 동기들 모임한다니까 그때. 네네. 하면 괜찮아요. 네, 목놓아 이름도 좀 불러보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떠나셨지만 두 분의 마음 안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 지선 씨가 그렇죠. 자리 잡고 예. 있듯이 네, 몸은 떠났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잠이에요. 잠이에요. 깜빡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지뢰찾기나 뭐 그 카드 게임도 진짜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을 많이 샜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큰가 봐요. 정말 2시간만 거의 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잠을 죽지 않을 만큼만 잤네. 죽지 않을 만큼만 잠을 자고 나머지는 계속 뇌를 깨우려고 지나치게 각성시키려고. 왜냐하면 이 지뢰찾기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 이걸 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던 거네요. 잠이라는 거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막 무섭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어지면 내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대처를 못 하니까 잠이 들려가면 다시 이렇게 화다닥 깨고 다시 조금 깊은 잠이 들려면 다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왜 우리가 골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꿈도 많이 꾸거든요, 사람들이요. 혹시 악몽 같은 거 꾸세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악몽을 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악몽을 꾸거든요. 네. 꿈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 기피성 졸음처럼 정말 이 잠에 들었는데 누가 계속 어떤 것을 때리고 있는 소리가 저한테 여기서 때리고 있는 소리가 저한테 여기서 들려오는데 그 타격감과 소리가 다 저한테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쉬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왜 뺨을 맞는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실제로 맞는 그런 기분이 아예 드는데 흐르고 일어났죠. 근데 온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몸이 아플 정도로. 네, 네. 근데 또 가위도 잘 눌려요. 그러니까 악몽을. 근데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제가 몸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좀 정말 심할 때는 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택해와요. 나름 애를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시간을
내가 즐겨야겠다. 네, 좋은 마음으로. 네.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 재우고 나서. 네. 이제 그 시간을 혼자 보내죠. 네, 혼술로. 네. 뭐 영상 통화로 저희가 이렇게 짠을 하기도 합니다. 윤지 씨도 혼술하세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럼 가볍게 한 잔? 네, 가볍게. 가볍게가 아닌데 예. 근데 뭐 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마실 때는 와인 한 병 이상은 마셔요. 혼자 혼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소주 2병은 혼자서요? 네, 근데 그러면 지쳐서 자더라고요. 평소에 불안한 사람들. 이분들이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다가 술을 마시면 둔해지니까 감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이 좀 낮아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기본 감정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또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우울하면 더 가라앉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악몽은 꿀 수 있어요. 그냥 꿈이라는 거 다 꿈이다. 꾸는데 너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악몽을 자주 꾸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긴장돼 있으면 오히려 받아들일 자극은 놓치고 불필요한 거에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근데 뭔가 되게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 탁 놔버리는 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 긴장을 담을 그릇을 비우는 거지, 잠깐. 탁 비우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약간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혹시나 아주 가까운 의미 있는 사람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눈물이 나면 오는 거죠. 네, 저희가 참 아끼는 친구가 윤지랑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가 저한테 많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고 박지선 양. 네. 그래서 안 좋은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주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지금도. 그리고 근데 제가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진짜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에 사라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저도 좀 힘들었던 상황을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지랑 같이 셋이서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또 연락을 전 또 못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를 떠나보내서 내 힘듦이 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 친구한테 간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네. 저희 둘이 이제 또 그 날짜 맞춰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지선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지선이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리라는 친구를 저한테 만나게 해준 거. 그러셨군요. 네, 그래 가까우셨었군요. 두 분한테는 얼마나 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은 영향을 많이 주죠. 정말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은 사람들은 죄책감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선 씨 떠난 거 너무 충격이지만 영향은 있지만 이걸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건 결국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한테 가해를 할 수가 있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가해를 받을까 봐 두려웠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도건이가 생겼어.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도건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이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면 그만한 어떠한 경험과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제가 근데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객원 보컬로 활동하고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 중에 일어난 일이라
그때 많이 좀 상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성폭행은 정말 너무나 잔인한 범죄입니다. 극악무도하다고 얘기하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보통 온몸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걸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리 씨도 살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알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가해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받기는 받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해자가 잘 뉘우치고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제가 노출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제가 혹시나 제 입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뉘우치고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이시네요. 네, 그 왜? 근데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알리 씨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하시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마음껏 미워했을 것 같은데 저의 무언가의 행동에 의해서 또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용서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용서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서가 필요한 이유 중에 저는 너무 제 음악을 사랑하거든요. 그거를 오래오래 하고 싶으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상황을 또 만들게 됐어요. 제가 저의 잘못으로.
저와 같은 아픔을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목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걸 평생 제가 숙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 가장 가슴 아프고 드러내기 어려운 그거를 드러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알리 씨의 그 시작한 의도가 물론 중간 단계에서 더 조금 치밀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알리 씨의 또 삶이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저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우리 알리 씨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 알리 씨의 어려움은 PTSD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PTSD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P, T, 트라우마틱, 그다음에 S, 스트레스, D,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트라우마 이렇게 돼 있죠. 이 트라우마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전쟁,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고문, 엄청난 사고,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벼운 것도 갖다가 자꾸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정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하고 또 조금 우리가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알리 씨는 트라우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요, 상황이나 사건이 연관되는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기억력이 뚝 떨어졌다고 느끼시고 기억을 저 마음 밑면에 가라앉혀 놓기 때문에 생활 속에 다른 기억들도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너밍이라고 하는데 무디고 이렇게 감각이 무딘데 어떤 거는 바람이 싹 스쳐지는데 바람이 아프게 느껴진다든가 차갑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이나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각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막 땅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알리 씨는 현재도 PTSD가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형이라고 봐요.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치료에서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약물 치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약해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생물학적인 구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전 사실 그 이후로 그 정신과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좀 힘들어서 그 수면제랑 우울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거를 잘 먹다가 그 상담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눈빛과 그 이렇게 손놀림이 절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상담은 받되 약은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폭행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해집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다니는 그냥 길에서 스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여러 가지 처방이라든가 이 과정마저도 편안하게 충분히 신뢰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알리 씨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분들은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뭘 갖고 버텼을까? 이 공포와 불안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걸로 그래도 조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공포와 불안을 낮췄을까?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알리 씨한테는요.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수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제 음악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악은. 네. 알리 씨한테 있어서의 음악은 어쩌면 유일한 알리 씨와 알리 씨 내면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알리 씨한테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얘기를 많이 담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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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알리 씨 엄마로서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네. 네, 그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절 믿어도 될까요,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알리도 너무 소중하지만 도건 엄마로서의 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도건이가 또 자기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든 기본이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박사님의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정말 정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도건이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